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주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요, 한국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한국어 교육과정론이지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어학당에서도 저희가 1급, 2급, 3급, 4급, 5급이 있고요, 6급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7급 과정으로서 한국학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간혹 어떤 기관에서는 예비 대학생들을 위해서 한국학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뭐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뭐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학 교육과정은 이제 한국 내에서보다는요, 외국에서 한국학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보통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학 교육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국어 교육보다는 한국학 교육 과정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학 교육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진로나 어떤 그 기회를 찾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국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 한번 머리말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나 이제 환류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됐죠. 자, 이것은 뭐 한국의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경제적 위상, 자, 이런 것들이 뭐 옛날에 비하면, 그렇죠? 뭐 예전에 비하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했어요. 또 2002년 월드컵, 한해 월드컵 해서 이제 점점점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 인식 이런 것들이 높아짐에 따라서요. 어떤 한국어 교육, 또 한국학에 대해서 점점 외국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자, 특히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에 대한 열기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를 학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관심이 이제 어떤 한국어 교육도 한국 문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한국 대학교에 와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한국학까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국외의 각 대학에서는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어 교육도 하지만요, 한국학, 그러니까 뭐 한국의 정치, 역사, 경제,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과정,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대학에서 이제 한국어 학과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시려고 하면 단순히 한국어 교육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한국학 교육까지 같이 겸하셔야 그런 기회도 많고요. 또 그렇게 교육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학 교육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나중에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보다 더 유리한 어떤 위치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학에 대한 수요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외의 사정을 보면 수요에 비해 한국학 강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한국학에 대한 어떤 요구,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지만 어떤 강의도 부족하고 또 이제 전문가 그렇죠?
전문가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학 강의지만 이제 한국어 교육을 염두에 둔 한국학 강의죠. 그래서 그냥 한국학 강의만 하게 되면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한국학 강의를 해야 외국인들에게 보다 더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한국학 강의를 하게 되면 좀 수업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한국학 강의를 하면 보다 더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이 연계가 돼서 보다 질 높은 그런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어 교육 이외에는요, 본격적인 이제 한국학 교육이나 연구는 충분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학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깊이 있게 이게 연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계도 그렇고요. 한국에 있는 한국어 교육계 또 이제 어학당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초급, 중급, 고급 이제 그것은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죠. 특히 이제 초급, 중급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고급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고급 이상, 그러니까 최고급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고급 이상, 최고급 학습자. 최고급 학습자는 보통 6급 이상이죠. 뭐 7급, 간혹 8급 학습자도 저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7급 학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급, 그러니까 최고 그러면 7급 정도. 7급이 있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7급. 저희가 보통 6급까지만 생각하는데 7급이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7급 학습자, 또 8급 더 이상의 그런 최고 학습자를 위한 그런 교육과정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어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1999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어 교육이 어떤 초창기를 이루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한국어 초급, 중급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교재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자,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2020년에 지금 20년 후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초급, 중급의 어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연구보다는 이제는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이 고급이나 최고급 학습자, 즉 그러니까 한국학 교육까지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도 고급이나 최고급 또는 한국학 교육과정 이쪽으로 더 연구를 하시고 이쪽 전문가가 되시면 더 좋은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런 취업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학의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고요. 교육 및 연구의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전문성을 갖춘 어떤 그런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학까지 두루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런 어떤 전문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환경적인 여건, 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뭐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초급, 중급 그런 어떤 학습자가 아니라 정말 한국어를 한국 사람답게 하는 외국인들. 요즘에 뭐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외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못지않게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학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외국인들을 저희가 또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내서 그 외국인들이 어떤 이제 친한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정말 한국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런 한국의 전문가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만 잘하는 그런 외국인이 아니라 어떤 학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아주 최고급의 그런 수준을 갖춘 외국인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최고급 한국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과정, 한국학 교육과정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도 전문성을 갖추시고 연구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교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국외 한국학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학 하면은 보통 이제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국외 한국학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외 한국학 특성으로서 어떤 개념적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국학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아우르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뭐 예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 아우르는 분야가 한국학.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범위가 포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국학이 이제 국내와 국외에서 그런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학보다는 이제 국학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학이라는 개념보다는 국학, 그래서 어떤 한국의 전통, 사상, 이런 데에 더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학이라는 용어보다는 국학이라는 용어가 더 그것이 계승되어 왔고요. 보통 이제 한국학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학이라는 용어 쓰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학 그러면 보통 어떤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 되겠습니다. 지역학, 그러니까 한국 지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 보통 국외에서 바라보는 어떤 한국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지역학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국학의 개념으로서 바라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개는 이제 어떤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어와 한국어사를 중심으로 어떤 과거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연구하는 어떤 인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국내에서의 어떤 한국학, 국학은 외국인들이 접하기엔 조금 다소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외국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요, 어떤 저희가 해외에서의 한국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 한국학은요, 지역학적 성격을 비교적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은 이건 어떤 타인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의 관점. 우선 국내에서의 국학은 어떤 타인이 아니라 이제 자기 어떤 그런 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관점을 더 깊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학적 성격을 띤 한국학은 어떤 타인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한국학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교류해온 만큼요, 언어와 역사, 문화 및 인문학 분야는 물론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폭넓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과 일본은 아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폭넓은 어떤 연구와 교육이 서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유럽 지역의 한국학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유럽 지역의 그런 한국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 이런 어떤 유럽 지역에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가 개공 교수를 또 많이 파견합니다. 개공 교수요. 거기 한국의 이제 전문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교수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지역의 한국학은 전통적인 동양학의 연장선상에서 그 성격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한국학은 그냥 이제
어떤 한국학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한국학이라고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고 동양학 또는 아시아학 그래서 뭐 중국학, 일본학 그리고 같이 한국학이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아무래도 더 인지도가 높죠. 한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동양학 그러면 보통 중국학이 대세고요. 그 다음이 일본학,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이제 한국학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어떤 한국학의 인지도를 더 올려서 이제는 좀 더 위상을 올려서 어떤 학문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유럽에서의 동양학은 이제 언어와 문학, 역사, 종교, 철학, 예술 등 어떤 문화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어떤 현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동양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어떤 역사적인 것, 전통적인 그런 어떤 분야에 더 연구와 더 관심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동양학의 전통이 강한 유럽의 한국학은 다분히 이제 인문학적 성격을 띠면서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과학적 성격보다는 어떤 인문학적 성격, 어떤 전통적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회과학적 한국학이 중국학 및 일본학과 연계해서요, 동아시아학의 테두리 내에서 조금씩 싹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에서의 한국학은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한국학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동양학, 아시아학이라고 보통 이제 일컫고 그것이 대부분 중국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학을 얘기하면서 일본학과 한국학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한국학의 위상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미 지역의 한국학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냉전 시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치와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순수 인문학 분야보다는요. 어떤 이제 정치적인 색깔이 짙죠. 정치, 경제 이것과 어떤 연계된 그런 연구와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국의 한국학 교육과정을 한번 저희가 지역별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지역은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동북아시아 지역 하면, 자,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이 저희가 동북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중국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대학에 개설된 관련 학과는요, 2015년에 271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말 그 한국어 학과가 아주 많죠. 그래서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의 이제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것에 의해서 약간씩 어떤 변동폭은 있지만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중국에서는요, 대체로 언어 기능별, 뭐, 한국어 과목, 또, 뭐, 통번역.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요, 이제 저희가 통번역에 대한 어떤 그 교육과정,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는 학습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어를 잘해서 자기 나라와 같이 어떤 그 통역이나 번역, 이런 직업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통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관광 등 직업 목적 한국어 과목 등 한국어 교육 관련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 또 어떤 이제 직업 목적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자, 언어를 제외한 한국학 과목은요, 주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개론적 과목이 많죠. 그래서 뭐 한국 개왕이라든지 한국 사회 이해, 뭐 한국 경제 등 이런 과목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 고전문학, 현대문학, 또 한국어 어법, 의문 등 또 전통적인 이제 국어 국문학과 분야의 과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라든지 철학, 민속 등 인문학 과목 등이 이제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만을 볼까요? 대만. 네, 대만을 보시면요. 대만 대학의 1956년 국립정치대 한국어 문학과가 설립된 이후에요. 1963년에는 중국문화대, 2008년에는 가오슝대에 관련 학과가 설립되어서요. 모두 3개 대학의 한국어 전공 관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오숑은 제가 예전에 까오숑 한번 거기서 좀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오숑이 대만에서 이제 그 타이페이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까오숑은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데 아주 날씨도 좋고요. 날씨 좋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까오숑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까오숑도 한번 가보시고 까오숑 대학교도 한번 나중에 혹시 이런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양 과정에 이제 한국어 강의를 개설한 대학은 총 4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한국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요, 국립 64개, 공립은 48개, 사립대학교는요, 356개 등 모두 468개 대학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도 아주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이제,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것과 좀 많이 한국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의 이제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한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각 대학마다 그 단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와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본 학생들인데 단기 과정 학습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왔다가 나중에 정규 과정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그냥 어떤 관심이 있어서 왔다가 너무 좋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몽골을 보실까요? 자, 몽골에서는 1992년 몽골 국립대 국제관계대학의 한국어 학과가 설치된 이후에요. 2014년에 15개 대학의 한국어, 한국학과 및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몽골 학습자도 많이 옵니다. 한국에 몽골 학습자도 각 대학마다 한 반에 보통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몽골 학생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대학의 교육 과정은요, 대체로 1학년, 2학년에는 이제 회화나 문법, 어휘 등의 이제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3, 4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이니까 통번역 과목과 한국학으로 주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급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초급, 기초 한국어는 여러 가지 회화와 문법, 어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고급으로 갈수록 이제 통역이나 번역, 한국학으로 과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는 물론 저희가 문법 교육, 어휘 교육, 발음 교육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기초적인 거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선생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자신이 있는 분야를 더 전문성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역이나 번역 아니면 한국학에서도 뭐 나는 문화에 좀 관심이 있다. 문화에 대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주 전공을 하나 더 이렇게 살리시는 것이 앞으로 또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데 더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동남아시아 권역에는 이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요즘에 이제 각 대학교 베트남 학생들이
뭐 어학당이나 대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지만 앞으로 다른 나라, 뭐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뭐 다 앞으로 잠재적인 어떤 수요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지역 학습자들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잘 보고 이제 교육을 시킬 그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이제 베트남과 태국을 필두로요, 2000년도에 이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학습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사실 동남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졌고 이제 한국어 교육을 받으려는 그런 학습자들도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한국어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이 학습자들을 정말 최고급 학습자로 만들어서 한국학 교육과정까지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연계를 해서 처음부터 한국 교육을 해야 점점 고급 학습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지역의 어떤 대학의 교육과정은요, 대체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과목과 함께요. 역시 통번역, 그래서 통번역은 대표적으로 많이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고급 과정이에요. 관광, 무역 등의 직업 목적의 어떤 실무 한국어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한국 이해를 위한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문화 관련 과목 등이 주로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지역은요. 저희가 남부아시아 지역의 교육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부아시아 권역에는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학생들은 보통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죠. 사회통합 프로그램. 어떤 정규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 어학당의 정규 과정보다는 보통 저희가 이제 이주 노동자로 많이 와 있죠. 이 지역 학생들은요, 한국에.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은 지금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직 한류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제 한국의 경제 이런 쪽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취직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데에서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인도를 제외한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에서는요. 고용 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 그래서 EPS 토픽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취직,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의 취직을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그런 어떤 학습자들이 많고 이런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다음은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네. 자, 이 지역은 다 예전에, 그렇죠. 이제 어떤 러시아 연합 국가였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수요에 비해 교육 과정이 이제 안정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앙아시아 지역은 짧은 기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 어떤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어떤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 아주 좋아하고요. 어떤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의 학습자들을 저희가 앞으로 어떤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또 한국학까지 저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화학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은 한국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기적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제가 오늘 자꾸 한국학 교육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이 한국학 교육이 활발해져야 한국어 교육까지 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자 자꾸 초급, 중급에서 끝나게 되면 이것이 언젠가는 나중에 이것이 초급, 중급 학습자들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고급 학습자들이 탄탄하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초급, 중급 학습자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급, 중급에 안주를 하면 안 되고 고급 학습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초급, 중급 학습자들도 점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급 학습자, 또 최고급 학습자, 한국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다음은 자, 북미와 서유럽 지역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미와 서유럽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학문적 정통은 이제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들 지역에서는요, 한국어 교육 이외의 분야로서 역사와 철학, 종교 등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문학적 한국학, 또 냉전 시대 이후 남북 관계와 한중일 관계를 주로 다룬 정치라든지 외교 등 사회과학적 한국학 분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한국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북미를 보시면요. 그래서 북미에서는요, 일부 대학에서 학부에 한국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한국학 연구는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나 동아시아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요, 주로 이제 한국어 과목과 입문 수준의 한국학 과목이 일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학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라고 해도 이것은 어떤 초급 수준, 그렇죠? 입문, 정말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한국학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개론 정도, 그렇죠? 어떤 개괄적으로 개론적인 수준의 한국학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정말 말만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어떤 한국에 대한 전문가인 그런 외국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 이것이 어떤 한국의 어떤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또 세계적으로 한국이 어떤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말만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어떤 한국에 대한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그런 교육 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이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지역에서는요, 학부 과정에서부터 이제 한국어 과목과 함께 한국학 관련 과목이 교육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부터 석박사까지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과목과 함께 한국학 과목까지 이것이 서로 연계가 돼서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에서부터 이제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학부 학생들이요. 단순하게 한국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 과목까지 그런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학부 과정과 석박사 과정이 연계돼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학 어떤 그런 교육 과정까지 어떤 편성이 돼서 연계가 되면 학습자들의 그런 어떤 진로라든지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부 1학년, 2학년 때는요, 토픽 기준으로 4급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학까지 공부를 하려면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을 학생들이 뭐 영어라든지 자기 나라 말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어로 한국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한국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교육 과정을 보시겠는데요. 자, 동유럽 지역에는 러시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유럽 지역도 어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학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자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헝가리, 예, 이런 어떤 러시아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한국학 교육,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해외를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역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요, 약 60여 년 전부터 이제 북한과 수교를 맺었죠. 그때 한국보다 북한과 수교를 먼저 맺고, 조선어 전공자들을 이제 배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과도 수교를 맺으면서 한국어 및 한국학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 기업이 이제 러시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에 많이 진출을 했죠. 그래서 한국 관광객도 많이 집중하면서 관광 한국어 및 생활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이제 교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한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수요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교육에서 멈추면 안 되고 한국학 교육까지 저희가 연계를 꼭 시켜야겠습니다. 자, 또한 자 보실까요? 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서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한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또 이런 것이 또 어떤 분위기가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만 너무 의지하면 안 되고, 이런 관심을 어떤 저희가 한국학이라든지 학문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을 저희가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요. 각 대학들에 개설된 한국어 과목 예외의 어떤 이제 한국학 관련 과목은요. 인문학 분야에 속하고요. 이들 과목은 이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역사, 지리, 사상과 종교, 문학, 언어학 등에 걸쳐서 주로 인문학 분야에 집중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요, 어떤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 과목이 한국어 교육 과정에 접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 한국학 분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경제, 그리고 또 사회과학에서 또 이제 예술, 점점점 이제 한국학의 분야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더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라든지 자신이 있는 어떤 그런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이것을 다 잘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분야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한국 교육에다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국학 분야 중에 한 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만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연계하시면 아주 훌륭한 한국학 교육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 과정에 어떤 한국학 분야 한 분야를 연계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한국어 교육 과정이 연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중남미 지역의 교육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중남미 지역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뭐 다 지역이 다 그렇지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은 이제 한류 붐을 타고 한국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국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학 기관에는 이제 브라질 상파울대의 한국 학과가, 또 멕시코에는 나야리트 자치대의 한국 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한국학은요, 어떤 멕시코와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멕시코 국립대학원대, 콜리마대 등에서 이제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학,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지역학으로서 한국학, 한국에서는 국학이죠, 국학. 근데 외국에서는 지역학으로서 한국학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그래서 나야리트 자치대에서는요, 학부 과정에 한국 학과가 설치돼서 한국 경제 원론, 그다음 한국 대외 무역 세미나, 한국 역사 사회 발전상 경영학 과정, 한국 현대 문화 등 본격적인 한국학 교육 과정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학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돼서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보실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대양주 지역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중동 지역을 보시면요. 중동 지역에는 터키,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터키 지역에 어떤 한국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제르바이잔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카타르 지역도 이 지역도 이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카타르에 있는 그런 어떤 정부 외교 기관에 가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한국어 교육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점점 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어떤 한국 문화와 한국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이제 터키어권역 국가 및 중동 국가들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터키에서 한류 확산 및 한국 수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또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떤 한국의 경제라든지 정치적 위상, 어떤 한국의 위상이 점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 교육, 한국학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터키를 보시면요. 자, 터키에서는 1989년에 앙카라대에서요, 한국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앙카라 대학교하고요, LGS대를 포함해서 13개 대학에서 전공 및 교양 선택 수업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도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이라든지 대학교에서 터키 학생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학생들도 저도 많이 이렇게 접해서 가르쳐 봤는데요. 어떤 외모는 서양권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은 동양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의 예절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요. 어떤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외모와 달리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은 개설 과목은 대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어떤 인문 수준의 한국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사와 사상, 뭐 한국 어문학 과목 등 인문학 분야의 한국학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한국학 과목이라는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 있지만 계속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문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론 수준, 아주 기초, 그러니까 한국학이지만 기초 한국학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초 한국학이 아니라 정말 수준이 있는 한국학,
까지 저희가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그런 수준의 외국인들을 저희가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이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교육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아져야 이것이 한국의 어떤 세계에서 위상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또 한국의 경제와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저희 사람으로서는 이런 어떤 정말 한국학 교육과정을 편성을 통해서 정말 유창한 그런 한국 전문가를 많이 배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보시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이제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까지는 좀 불모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한국 기업의 진출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문제로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현지 진출이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집트라든지 알제리, 케냐 이 지역은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집트, 알제리, 케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제 한국어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알제리 이런 쪽에서도 뭐 세종학당이라든지 세종학당 이런 것들을 또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아프리카 지역도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알제리, 케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서요.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과정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을 잘 연계해서 정말 섬세한 그런 교육과정 설계를 저희가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양주 지역에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있는데요. 자, 뉴질랜드와 호주는 이제 한인의 이주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계승어 및 모국어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와 호주는 뭐 아주 예전부터 한국 교육 초창기부터 이제 한글 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이제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곳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과정이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호주 국립대는요, 10개 강좌가 조사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4개는 언어 강좌, 6개는 동아시아, 한일 사회와 문화에 대한 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어 교육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교육에다가 한국학, 한국 문화가 연계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라든지 그런 과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요. 자, 문화시대는 자,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총 20개 강좌가 열렸고요. 한국어 과목 이외에도 영한, 한역, 번역, 그 다음에 아시아, 사회문화에 대한 강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학 관련 과목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시드니 대를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한국어 1단계에서 6단계가 개설되어 있고요. 한국학 강좌에는 한국어 문법, 음성학, 한국의 매스미디어, 통번역. 통번역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계속 나왔던 거죠. 현대와 전통 한국 문화 등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왔고요. 자, 그 다음 맥쿼리 대에서는요. 한국어 강좌는 주 호주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의 분원으로 설치되어서요. 100명이 넘는 학습자가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해외에서 이제 한국학 교육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것이 한국어 학습과 한국학 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면서요.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학 분야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학문적 부흥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어 교육도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이루어진 편이죠. 아직까지도 뭐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지만 한국어 교육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뭐 한국어 문법 교육, 뭐 이렇게 쓰기 듣기 말하기, 뭐 발음 교육, 어휘 교육. 자, 여기에서 이제 그치면 안 됩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부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선생님들의 방향은 이제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거기보다는 이제 고급 학습자, 최고 학습자, 그 다음에 한국학, 이런 정말 한국 살 못지않은 그런 한국어 실력과 어떤 한국 지식을 갖춘 그런 한국 전문가를 배출해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과정을 생각하시고 그런 교육을 앞으로 많이 시키실 그런 기회도 오실 거고요. 그런 준비도 앞으로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과정의 학습이 대부분 초급 단계에서 머무르고요. 더 높은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저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급, 최고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런 학습자들이 점점 한국어를 잘하는 학습자들은 많지만 정말 한국 사람 못지않게 하는 학습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그런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도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저 한국학 진흥, 또 진정 한국학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요, 한국 학습이 자연스럽게 한국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형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또 저의 마지막 어떤 생각, 주장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교육 발음교육 문법교육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고급 최고급 정말 한국 전문가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을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교재라든지 교육을 저희가 시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게 준비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국내라든지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이렇게 진정이 안 됐지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